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책자를 보기에 앞서서 아침에 제가 시를 한 두 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남. 이 시를 쓴 사람은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정채봉 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샘터라고 하는 문해지 기억하시죠? 잡지. 샘터 편집장을 오래 한 사람이고 굉장히 시를 정갈하고 아름답게 마치 동시나 동화처럼 썼던 그런 분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인이 예컨대 나태주 시인 같은 분이 그런 시를 쓰죠. 근데 정채봉 씨가 지병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가셨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만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올라갔습니다.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하나, 둘. 좀 나아졌나요? 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가장 좋은 만남이 나오겠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손수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손수건 같은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또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그를 도와야겠다고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 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는 양광모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시인, 그러니까 저보다 몇 해 후배니까 뭐 젊은 시인도 아니죠 이제. 이 시가 지난번 수능 시험 때 이 수능 시험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쓰라고 하는 보기를 보여주는 그 보기표에 나온 시입니다. 가장 넓은 길.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마지막 구절,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 구절이 지난번 우리 고3 학생들 그 수능 시험에 그 보기표에 나왔던 시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꼭 나누고 싶은 평상시에 메모해놨던 걸 몇 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남긴 의록 몇 가지 들려드립니다.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은 굉장히 부지런했고 굉장히 건강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에 이제 이 다리를 강남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놔야겠는데 한강대교는 그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강남하고 연결되는 다리라고 하는 건 어떤 다리일까요? 뭐 무슨 이 반포대교나 또 그 옆에 무슨 다리죠? 반포대교 못 가서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한남대교.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남대교 생각이 잘 안 나니 이걸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뻔히 맨날 지나다니는, 매일 지나다니는 이런 길인데, 그 제가 이 고유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나는 이런 때가 있어서 제 선생님께, 제 지도 교수, 즉 80 후반에 이른 그 시인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 김 교수 언제부터 그래? 물어보셔서 제가 한 60 넘으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40부터 그랬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이겠지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아, 이 나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청와대. 그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 강남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야겠으니 그 계획서를 가져오라. 계획서가 좋은 회사에 이 일을 주겠다. 계획서는 여러분 현대가 잘 만들까요? 삼성이 잘 만들까요? 삼성이 잘 만듭니다. 삼성 정말 철저하고 빈틈없이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삼성에다 일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전혀 뭐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했느냐? 삼성이 그 다리를 놓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 강남에 그 다리를 놓는 데 들어갈 돈을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 삼성은 공사비를 받고 말았지만 정주영 강남에 있는 땅들이 다 그때 산 거라는 거예요. 현대가 갖고 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여러 수 앞을. 그리고 또 현실에서 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자기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그래서 이분이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조제를 만들 때도 이 조류 때문에 도대체 이 다리를 바닷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폐 유조선을 거기 가라앉혀서 그걸 성공시킨 이런 사례도 있죠. 자, 이분이 한 말 중에서 10가지. 1번 불가능하다고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 이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기는 했어?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거 안 돼 할 때 한번 시도를 해봤냐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건 내가 오늘은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일깨우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된다. 부르조아 같은 정신이죠. 네 번째,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망해도 괜찮아.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거 사업하는 분들이 지켜야 할 어떤 철칙 같은 거 아닌가. 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그만두고 전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6.25 이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 피난 가기 전에 그 전쟁통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갚았어요. 은행 직원이 보니까 아니 지금 이 판국에 다들 이 돈이 있어도 안 갖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갚느냐고. 내가 빌린 걸 갚아야 다음에도 빌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신용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판유리 회장 최태섭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판유리는 전쟁 이후에도 아주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어. 더 많이 일하려고. 근데 이분의 이제 집이 거기 저 청운동 가해동 이쪽에 뭐 어디 있었다고 하는데 매일 그 현대 본사 사업까지 새벽에 걸어왔답니다. 일곱 번째,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관념입니다. 좀 달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덟 번째, 누구든지 신념에 노력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거고. 아홉 번째, 내 이름으로 일하면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한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시련으로 생각해야지 실패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기록을 해가지고 걸어 놓을 만한 글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인데 피터 리버저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리버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집하고 가정은 다르죠. 집은 건물이고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이루고 있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으나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침대가 좋다고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요즘 고생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깨요. 근데 전에는 중간에 깨면은 책을 읽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러다가 다시 자곤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눈을 떠도 다시 자보자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잠을 잘 자는 게 좋은 침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의 평안인데 잠 잘 자는 사람들 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재벌이 되어서 부자가 된 삶을 산다면 하여간 잠자는 건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주영 같은 분은 잘 잘지도 모르겠어요.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사지는 못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 바쁘게 가죠.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은 지금은 이 땅에 없는 누군가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저도 매일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물론 오늘은 서울에서 6시 3분 KTX를 타느라고 경기도 양평집에서 4시 40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5시 반에 하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서 보통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각오로 살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에게 베풀고 따뜻하게 말하고 또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살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첫날이라는 각오로 살자.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남아있는 내 생애, 그 생애가 얼마나 될지 이건 누가 알까요? 의사가 알까요? 아니요, 의사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까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서구에서 God,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양 문화권으로 옮겨오면 하늘천입니다. 천의 개념이죠. 동양 문화권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잡신의 개념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신이나 천의 이 절대자 또는 우주의 섭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생애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일 우리가 천국으로 갈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교회에서 재미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갈 사람, 그럼 전부 손들죠. 지금 갈 사람, 그러면 아무도 안 듭니다. 가기는 가겠는데 나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별로 시계도 안 쓰죠.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책 속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를 돈으로 사지는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아시죠? 지식은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삶의 이치와 우리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불빛 같은 그런 게 지혜입니다. 지위,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는 있어도 돈이나 권력으로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람 존경합니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잘하면 존경하죠.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면 존경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인기, 수입, 또는 존 F 케네디의 인기,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이 가졌던 매력, 또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가졌던 명예, 또 프랑스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가졌던 행운, 이런 것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그만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석 교수,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제가 있는 소나기 마을에 모셔서 인문학 강연을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1시간 정도 이 질문을 받고 했는데, 2시간 강연을 이 105세 어른이 오래 할 수 없어서 1시간은 그분이 하고 나머지 1시간에 제가 인문학 강연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강연을 하고 응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이 유튜브에 이걸 이제 곧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문학 마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좀 메모해 놓으십시오. 문학 마을이 아니고 문학 마실인데, 유튜브에서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문학 마실을 치면 우리 소나기 마을에서 내보내는 무료 인문학 강좌입니다. 쫙 뜹니다. 지금 67개가 올라가 있는데 주로 이제 모두 다 제가 하는 강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고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소나기 마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유튜브 구독을 해놓으면 이제 그때 따로 안 찾아봐도 알림이 오는데 이거 무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구독을 하려면 Gmail이라고 하는 이 메일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구독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Gmail이 뭐냐 하는 건 아마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내보낼 예정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목으로 뽑을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행복하다.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행복하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이분은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산다 또는 자기 인격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생활 어떤 이 방식,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인격만큼 존중받는다 이런 뜻이죠. 또 그 자신에게는 그 인격만큼 행복하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손가락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엄지군요. 이게 검지인가요? 이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 엄지는 어디? 하늘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로 많이 드는 손가락질인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돈으로 생명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합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남았네요.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얻을 수는 없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뭘까요? 이건 제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같다.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느냐 그걸로 그 죽음의 모습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 요즘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분과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 분과가 있어요. 그 산하에. 그 중에 이제 매우 재미있는 일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생전 장례식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하니까 다들 오세요. 근데 되게 거기서는 부의금은 안 받습니다. 식사 한 끼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느꼈던 건 어떤 일들이고 그 중에서 오늘 모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자리에 없을 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2달이나 3달 지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알려는 드려라. 알려는 드려라.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을 모으지는 말아라. 이게 여러분 상당히 확산돼 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저도 나중에 글쎄요,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5걸음 옮겨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온 천지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이 삼라만상 가운데 내가 홀로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이 자만도 아니고 자존이나 자중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빛깔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구절이 잠언에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너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가 중심이에요. 이때에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교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나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물었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모두 손을 들었어요. 그 교수가 그걸 보고서 이 수표를 구겨서 주먹에 꽉 쥐었다가 구겨진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질 사람 그래도 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 내팽개치고 다시 발로 밟고 그래서 더러워졌는데 이거 가질 사람 정말 준다고 하니까 또 손을 들었어요. 학생들을 보고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10만 원짜리 수표일자라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상처 입고 실수를 하고 했더라도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김영석 교수한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90대도, 80대도, 70대도, 60대도, 50대도, 40대도 왔는데 질문을 90대 한 분, 80대 한 분, 70대 한 분, 60대 한 분, 50대 한 분, 5분에게 사전에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대의 이런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살아오면서 후회하고 또 잘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게 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5세의 철학자. 여러분 100년이 되면 여우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은 사람을 보면 그냥 알아요. 제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의 사모님 양정길 여사께서 100세까지 사셨는데 그 무렵에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딱 누굴 보고 저 사람 조심해 또는 딱 누굴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맞아요. 근데 그거 보이나 봐요. 그런 정도. 일생을 이를테면 100년에 이르도록 자기 단련을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 근데 105세 철학자 이 어른이 그걸 질문으로 들고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나간 걸 보지 말고 앞을 봐라. 작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큰 좋은 것으로, 큰 선한 것으로 덮을 수 있다. 그리고 앞을 봐야 지난 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105세 된 철학자가 또릿또릿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에 감동으로 와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왜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 좀 그때 좀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듣고서 근데 이분의 강연은 인터넷이라든지 뭐 영상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그 얼굴을 보면서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서 라이브로 듣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이 유교대학 강의에 나와 계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뭘까요? 자신을 소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자,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에 미국의 한 지방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예약을 하지 않아서 방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밖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고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사정이 딱히 보여서 직원이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객실은 없습니다. 폭우가 이렇게 내리치는데 차마 나가시라고 할 수가 없네요. 괜찮으시면 누추하지만 제가 자는 방에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원은 기꺼이 자신의 그 작고 초라한 방이죠. 호텔 방에 비하면 노부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을 맞이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덕분에 잘 묵고 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뿐이네요. 언젠가 제가 집으로 초대하면 꼭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2년 후에 그 호텔 직원에게 편지 한 통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 표가 배달됐습니다. 2년 전 자신이 자기 방에 묵게 했던 그 노부부가 보내온 초청장이었습니다. 그 초청장을 들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그를 반가워하더니 뉴욕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한 호텔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저 호텔 마음에 드나요? 아, 그때 내가 재워줬다고 나를 저기 하룻밤 재워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저런 고급 호텔은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좀 싼 데서 자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라고 내가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이 노인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백만장자 월도프 에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월도프 에스트. 이 직원의 이름은 이 호텔의 사장을 맡았던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배려에 감동을 해서 맨하탄은 이제 뉴욕 중심가에 있는 맨하탄이 섬이에요. 마찰루가 있는 섬입니다. 맨하탄 5번가에 있던 선친 소유의 맨션을 허물고 호텔을 세웠습니다. 변두리 작은 호텔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부부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친절을 통해 미국 최고급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볼트는 노부부의 딸과 결혼을 했고 이 호텔을 성공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실화로 1893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조지 볼트의 성공기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일은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천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제 생각에는 또는 제 경험으로는 자기 자신이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문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는데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 문학에서 책, 다 좀 꺼주세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책과 글을 많이 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의 문인들 가운데 정말 책과 글을 많이 쓴 사람들을 한 6명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사람들입니다. 문학평론가로서, 문학연구자로서 제가 고른 사람들입니다. 조병화 시인, 고은 시인, 이병주 소설가, 한성원 소설가, 이어령 문학평론가, 김윤식 문학평론가, 시인 2분, 소설가 2분, 문학평론가 2분, 6사람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조병화 선생님, 제 선생님이세요. 저는 대학 4년,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는 이분은 이제 학교에 안 계셨습니다.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제 선생님이셨는데, 시집을 생전에 52권을 냈습니다. 52권의 시집을 냈고, 그리고 53권의 시집은, 53번째 시집은 돌아가신 이후에 유고작으로 발간을 했고, 지금 아직 시집 한 권 분량이 있습니다. 54권의 시집을 쓰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시 아시죠,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시 쉽습니다. 쉽고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시적, 문학적 기교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 속에는 자신의 삶과 그 시대를 보는 눈과,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생활시 또는 생활문학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그걸 시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의 시를 쓰셨죠. 이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지금은 조병화 문학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그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회장을 한동안 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 50권의 시집, 53권, 4권의 시집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건 아니죠, 여러분? 네. 근데 이분이 이 문학 활동을 하던 시기에 그 어려웠던 전쟁 이후의 시기에, 그때 시인들이 가졌던 꿈이 있다면 일생에 내 이름으로 된 시집 한 권 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해마다 시집을 내셨습니다. 군계일학이라는 말은 달기 많아야 그 중에 학이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시를 열심히 쓰고 시집을 많이 내면 그 속에 좋은 시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분께서 남남 또는 어머니 이런 시집에 사인을 해서 주셨고, 지금도 저는 그 시집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병화 문학관은 이 경기도 안성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고은 시인이 뭐 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요즘은 밖에 잘 안 나오시고 안 다니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이 성추행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누렸던 어떤 영예를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행편이 되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시집을 냈고, 근데 그 중에서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낸 시집 가운데 시들을 뽑아가지고 주제별로 뽑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다시 모으는 걸 말해요. 이건 창작이 아니라 기존에 나온 시집에서 시를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집이 하도 많아서 시선집을 포함해서 자기 시집이 정확하게 몇 권이나 되는지 아마 자기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근데 많은 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를테면은 이제 그런 인격적으로 지금 이제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비록 고은에게 그와 같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쓴 시는 그 시까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기초를 닦았는데, 물론 인권 탄압과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공국가로 전쟁에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한 이분의 공로를 생각하면 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과를 같이 판단하는 이런 걸 우리가 균형 감각, sense of propor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한 강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분은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독재를 했고 또 민주투사 뭐 이런 분들 인권을 탄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공과 과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렇게 보면 이 고은의 시들, 예컨대 짧은 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 짧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그 꽃을 못 봤어요. 내려올 때 보였단 말이에요. 뭘 말할까요? 단순히 산에 올라가면서 길숲에 핀 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짧게 함축적으로 쓴 거예요. 이런 걸 대가일성, 대가가 보여줄 수 있는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보지 못하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병주라고 하는 작가, 1921년생, 이 인근 경남 하동군 북천면 출신입니다. 88권의 소설을 썼고 42권의 에세이집을 남겼습니다. 대하 역사 장편 소설, 그러니까 대표작으로 지리산이라고 하는 작품을 꼽는데, 그 외에도 한국 근현대사 3부작으로 불리는 관부연락선, 산하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문기자를 중심으로 세태풍속을 그린 6권짜리 행복의 사전 이런 장편, 또 이 5.16 관련해서 쓴 소설 그해 5월 같은 이 책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 이 말에 한 중인계급 출신의 야심가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건 그때 동아일보였나요? 연재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바람과 구름과 비 10권짜리입니다. 이런 대하장편들을 쓴, 그러니까 이 한국에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이야기가 호활하고 구성이 매우 드라마틱하고 읽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교훈과 경륜을 얻을 수 있는 작가, 이병주 이상 가는 작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병주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되어서 해마다 이병주 국제문학제를 하고 또 이 학술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제가 그 이병주 기념사업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병주라고 하는 작가. 자, 이 한성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누구냐면은 전남 장흥 사람이에요. 전남 장흥이라는 곳에서 작가가 많이 났습니다. 부산에 있던 송기숙이라고 하는 작가, 또 이 한성원이라고 하는 작가 외에도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 또 이성우라고 하는 작가, 이대흠이라고 하는 시인, 이름 있는 문인들이 많이 난 고장이 그 전남 장흥입니다. 이분은 주로 6.25 동란 관련된 이야기들, 아니면은 우리 토속 사회, 토속적인 신앙이라든지 생활 방식 이런 걸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같은 이제 그런 작품이 이분의 작품이에요. 자, 이 여령 선생님, 제가 이분들 가운데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누굴 꼽을 것이냐? 이분과 이분을 꼽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다 만나보고 가까이 지냈던 분들인데 이분도 천재입니다. 여령 선생 기억력은 정말 비상한 분이고 한국 사회의 변모에 따라서 그 변모의 양상을 워딩으로 정리를 하고 하는 이분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평론가예요. 대단한 평론가죠. 이제 돌아가신 지가 작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문학 연구와 비평에 있어서 전설적인 평론가가 바로 이 김윤식 선생입니다. 저는 이분을 아버지처럼 오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병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오래 했는데 한 16년 정도 했어요. 그때 공동대표가 이분하고 하동 출신의 검찰총장을 지낸 정구영 변호사 두 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정구영 총장님도 연세가 드셔서 후임을 이제 정했는데 그 후임이 저하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기수 씨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러는 그 2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할 때에 고문으로 모셨고, 이분 외에도 이 두 분 다 고문이었고, 또 한 분은 유종호 교수님, 이화대학에 계시던 그 세 분이 고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100권 이상 쓴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생에서 다산 정량용은 몇백 권을 썼으니까. 근데 그때는 책을 내는 게 지금하고 또 좀 달랐던 때고, 유배 가서 글만 썼던 분이고,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저서가 120권이나 되는 그런 분입니다. 평생 연구하고 그걸 글로 쓰고 책으로 남기고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윤식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한 시대, 우리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서 한국 문학의 다작의 문필들이라고 했습니다만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이거 한 세기에 한 번 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인 두 사람, 작가 두 사람, 평론가 두 사람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남긴 사람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오래 골똘히 생각하면서 찾아보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6분이었어요. 우리는 이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글과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 일생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권하기로는 꼭 글을 한번 좀 써보시라. 요즘 책 내는 거 쉽습니다. 과거처럼 작가가 되는 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출판이 아주 쉬워진 그런 시대라.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써서 수필집을 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를 써보셔도 좋고, 이거 시가 될까? 이거 출판할 수 있을까?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좀 교열을 받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특히 손자, 정손자 이런 후대에 물려주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런 이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그 가문을 좋은 가문으로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좀 글을 써 보시고 또 책도 좀 내 보시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책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나간 책이 대략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서, 평론집, 편저, 저는 편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저, 강의 교재, 또 에세이, 그리고 시집. 여러분 디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뭐냐면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몇 줄의 짧은 시를 덧붙이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 유행입니다. 온 지자체, 온 대학, 심지어는 정보기관에서도 다 공모전을 하고 문학제 또 행사들에서 다 이걸 합니다. 한국에 12개 지자체의 지부가 있고 해외의 주요 도시 18곳의 해외 지부가 있고 전부 한글로 씁니다. 이게 새로운 한류 문화입니다. 에이 있습니까? 네? 에이 있습니까? 한국 디카 시인협회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에 쳐보면 홈페이지 뜹니다. 제가 그 한국 디카 시인협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야 무슨 회장을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뭐라 그럽니다. 뭐 당신이 회장이 전공이냐. 근데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저희 나이가 딱 이 회장을 할 때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다 물려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디카시 얘기를 왜 꺼냈죠,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지 하고 정확하게 돌아갔는데 원래 자리로. 요새는 길을 잘 잊어버려요. 유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행. 네, 네, 이런 게 이제 유행입니다, 요즘. 그런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 디카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면 여기 가까운 제 고향인데 경남 고성에서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창신대학 교수로 있던 이상옥 교수라고 하는 이 시인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 디카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 디카시 집이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합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윤식 선생님은 이분이 직접 자기가 쓴 책만 120권 이렇게 되는 분이고 저는 편저, 뭐 공저, 교재 이런 건 다 여러분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는 건데 표지에 이름이 적힌 책이 제가 무슨 이력서를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198권이더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좀 후회를 합니다. 이게 뭐 무슨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좀 집중해가지고 그 중에 정말 문학사에 남을 책 몇 권만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명암이 같이 있어서 좋기만 한 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또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처음부터 무슨 책을 쓴 건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글을 썼느냐, 어떻게 해서 책을 내게 되었느냐 하는 그 히스토리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글 쓰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100일장 이런 걸 하면 늘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진주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자유교양 경시대회, 자유교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진주중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1등하고 그랬습니다.
자유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동몽선서, 경몽요결, 명심보감, 효경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설 책을 읽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러니까 그 무렵에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던 그 무렵에 우리 교육 정책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 인문학 책을 읽혔단 말이에요. 고전을 읽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 할지라도 그걸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발해가지고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때 했던 그 자유교양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또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너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매일 아침에 신문, 요즘 여러분 종이신문 보시나요? 종이신문 보시는 분 이거 손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신문을 그래도 앞에 놓고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넘겨가면서 보는 이 맛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이거 좀 삭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꼭 신문 2가지는 아침에 가면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는 꼭 신문을 봅니다. 그게 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인데 결국은 정치나 경제 얘기는 늘 표면에 떠 있습니다. 문학이나 인문학에 관한 얘기는 안 보입니다. 저 내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문학 1번, 출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 소수자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이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매우 소중하고 우리 삶의 근본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소유자들은 자기 삶 속에 문학을 숨은 보화, 진귀한 보석처럼 숨겨놓고 있습니다. 문학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 여러분, 그림자를 그냥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아니야, 그게 반사된 빛의 일종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만의 작고 단단한 서재를 가진 문학가가 있다면, 요즘은 여러분 참 책도 안 읽고 인터넷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읽고 뭐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재가 셰익스피어나 괴테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세계적인 문호들의 책을 거기 꽂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위인들을 우리의 사유, 생각을 돕는 조력자로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점은 분방하고 다양한 문학을 한 우리에 가두려 하거나 하나의 통합적인 용어로, 이건 원래 다양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문학은 여러분 늘 뭐 좀 사소하고 좀 모자라고 수시로 갈팡질팡하고 넌지시 도매금으로 넘어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사 모든 데에 정확한 금을 놓아 세마기를 원하는 이에게 문학은 허황되고 못 믿을 품성을 지닌 자의 전유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그 문학의 눈먼 주의 주장이 세상살이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각박하게 보낸 어려운 날들의 교훈이 은연중에 가슴을 압박할수록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속살그림이 우리 귀에 자분자분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문득 그간에 이로정연한 쟁론을 던져버리고 문학에 손을 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 다음에 문학 창작을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1학년 때 많이 듭니다. 2학년 때 좀 줄어들어요. 3학년, 4학년으로 가면서 줄어듭니다. 왜요? 이 인문학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작가라든지 영화 대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재능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학생들은 문학이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봄날처럼 젊은 날에 꾸미기보다는 쓸쓸한 가을빛의 조명 아래 더욱 그 열매가 잘 연거는 운명적 존재 양식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그러나 끝까지 판도라의 상자 맨 밑바닥에 남은 소망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그것이 문학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느냐. 문학 지망생이었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 여러분 홍자성의 책은담이라는 책을 아시죠? 홍자성은 중국 명나라 말엽 사람입니다. 그럼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어떤 책일까요? 이건 처세철학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아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사서삼경 같은 이런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담에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마원공이 말하였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지금 들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소중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리학에 밝은 유학자들은 이런 걸 쓰레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참 여러분, 같은 이 유학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뭘 받아들였나? 우리 주자학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학문적 줄기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빨리 개항하게 하고 우리보다 앞선 이 문명을 도입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유학의 성리학, 주자학의 어떤 이론적인 다툼 가운데 있었죠. 그걸 실제 삶에 형성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은담을 읽어보니까 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게감 없는 처세철학서에 제가 경망하게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뭐 경망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에 경도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어린 마음에 참 그렇다 싶었는데 또 다음 구절을 보고는 이 책이 무슨 삶의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하고 깊이가 덜한 글쓰기 행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조용한 기운에 차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해와 달은 주야로 바뀌면서 그 빛은 천년 만년 변함이 없다.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정막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주 전체를 갖다 놨어요. 동양문화권의 글들은 전부 다 우주 전체, 하늘이 뜻하는 바 전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를테면 서양 학문과 비교해 보면 서양의 발화 방식, 말하는 방식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입니다. 틀려요. 문명의 어떤 이 칼라가 틀린단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딱 우주 전체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서양의 그 논리적 분석적인 방식이 실용주의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동양 문화권에, 특히 한문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논리 이론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이 차이는 명백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사람도 한가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한간 때일수록 장차 급한 일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분주한 때일지라도 여유 있는 일면을 지니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아니, 이 구절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어린 소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외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이걸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삶의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
저의 어떤 좌우명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경학의 명운을 건 유학의 정명주의자들에게는 외면당했으나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장을 외우고 그렇게 외운 시와 문장이 지금까지 한 300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쓸 때 외우고 있는 것이 글 속에 저도 모르게 배어들고 말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로 하면 이 외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외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몇 글자만 치면 다 뜨니까. 제가 이 외우게 하는 발걸음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은 200과 두보의 종횡무진한 시편의 집산지 당시의 세계. 이 200의 산중문답 가운데 답산중인이라고 하는 시는 저로서는 끝까지 실현 불가능할 세속으로부터의 초절이 어떤 것일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문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이 당나라 시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시골 한의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집에 한문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두보의 그 유명한 산중문답 가운데 있는 답산중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무녀 하사 서백사. 누가 내게 묻기를 왜 하사 깃들 서자죠. 서백사 푸른 산에 사느냐길래 누가 내게 묻기를 왜 푸른 산에 사느냐길래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소이부답 심자하니라 웃고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 절로 한가롭구나. 홍사용이 쓴 나는 왕위로 소이다 라는 시의 끝구절이 왜 사냥은 웃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건 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패러디 또는 모방, 혼성 모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도화 유수 묘연가한테 복숭아 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멀어져 가는데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별천지에 있으니 인간 세계가 아니로구나. 이 시가 이제 답산중인 산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답함. 산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보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중국 한시를 전공해 볼까 고민했을 만큼 이 시는 그 고운 문익결과 웅숭 깊은 존재감으로 제게 육박해 왔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옛글에도 그에 필적할 만한 재능과 표현이 잠복해 있음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보시죠. 우헐장제 초색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 누구의 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고려시대 이 문인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송인 또는 송군 이렇게 부릅니다. 님을 보내며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어디서요? 대동강가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시로 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쓴 걸 뭐라고 하죠? 7장 4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칠언절기라고 하죠. 네, 칠언절기의 송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헐장제 초색다한테 우헐 간헐적으로 할 때 그 헐자입니다. 비겐 언덕 위에 장제 언덕 위에 초색이 많다. 이게 비겐 언덕 위에 풀빛 푸른데 송군 남포 동비가라. 남포로 님 보내는 구슬픈 노래,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송군 남포 동비가라. 대동강물이야 하시진 언제 마르겠느냐. 별로 연년 별로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연년 천록파라. 해마다 이별 눈물이 그 푸른 물에 떨어진다.
대동강가에서 이별하고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이 강물 마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이 계속 해마다 떨어진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우월장제 초색다한데 송군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 연년 참록하라 비계는 언덕 위에 불빛 푸른데 남포로 님보내는 구슬픈 노래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을. 여러분 이 시를 가지고 제가 무슨 디카시를 한 편 썼는데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이 강릉으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산의 눈물이 여기 이 땅에 이 강물에 해마다 떨어지니 이 강물 마를 날이 있겠느냐 이런 시를 하나 썼는데 여기서 이를테면 이제 이 모방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쓴 정지상은 이 정지상의 얼굴입니다. 근데 정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잘 몰라요. 문집에 얼굴 초상화가 남아 있었는지 뭐 사진이 없었으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 대체로 이 정지상의 얼굴이 이렇게 표현돼서 전합니다. 천재 시인입니다. 이 정지상을 가장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나중에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이 정지상의 천재성을 보고 너무 미워서 결국은 정지상을 죽입니다.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는데 김부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삼국사기를 써서 이 삼국시대 역사를 이제 정사를 정하는 사람이고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일련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이 정지상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천재 시인 정지상이 지은 송인 님을 보내며라는 절창입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대동강에 보태어지는지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흘려봐야 뭐 몇 마리를 흘리겠습니까?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적 표현.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 법칙이 아닙니다. 시는 진실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 은유를 통해서 암시하는 것이지 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물이 결코 마를 리 없다는 함축적 표현의 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비의 글방을 북창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북창을 선비의 글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창이 나 있는 좀 안온하고 어두운 곳, 또 북쪽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군주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절을 할 때 신하가 아주 힘든 일을 당해서 절을 할 때 저쪽 신의주에서 왕에게 절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절을 할까요? 신의주보다 그때는 한성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절을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북쪽으로 합니다. 북향을 해야 군주에게 절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문방사후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문방사후? 지필연목 아닙니까? 북창삼우라는 게 있습니다. 북창삼우. 선비글방의 네 가지 번. 뭐냐면 시와 시입니다. 술과 술, 거문고입니다. 시와 술과 거문고. 이게 지금 지필연목과는 전부 도구 아닙니까? 근데 이 시, 술, 거문고라고 하는 건 풍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북창사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수필집을 맨 처음에는 그 국민일보사에서 종교소재의 수필집을 하나 냈고 그 이후에 제가 쓴 에세이들을 모아서 오독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하나 냈습니다. 오독은 잘못 읽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인류 문화사 가운데 잘못 읽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죠.
미당 서정조하고 이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에 미당은 1915년생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김동리는 그로부터 3년 전에 태어난 3살 위입니다. 1912년생입니다. 근데 미당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꽃이 피면 벙어리도 운다고. 근데 이걸 김동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꽃이 피면으로 들었어요. 동리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치면서 그거 절창이다. 자, 여러분,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하고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둘 중에 어느 것이 시에 가깝습니까? 꽃이 피면 우는 것을. 벙어리가 꽃이 피어서 우는 거는 생리적인 현상, 아프니까 우는 거고, 벙어리도 꽃이 피면, 벙어리는 말 잘 못하는 경우 아니에요? 꽃이 피면 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흥을 받아서 운다 이런 얘기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들었는데 그거 절창이다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독이라는 책을 낼 때 제가 그 책에 있는 이 글 중에 한 편의 제목이 내 북창에 깃든 동도의 벗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하자고 그 책을 누가 만들어 주었냐면 류시화라고 하는 제 후배 시인이 그 책을 만들어 줬어요. 내 북창의 벗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줬더니 저보고 선배 요새 북창 그러면 전부 다 북한 얘기인 줄 알아요. 뭐 북창에 뭐 이런 그거 안 좋습니다 하고 오독이라고 하는 오독이라는 얘기가 가운데 나오니까 그 제목을 류시화 시인이 지어주어서 제가 그 책 시집에 에세이에 책 제목을 오독이라고 붙였었는데, 그러니까 선비의 글방을 북창이라고 할 때 이런 시들은 저로서는 제가 가는 길, 문학하는 길, 글 쓰는 길에 동반자, 그 길에 함께 참여한 귀한 손님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문단에서 평론가로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 1988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올해로 36년째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읽고 써서 그 책들로 제가 평론상을 한 10개 정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 평론상이라고 하는 건 시나 소설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상들이 다 중요한 상들이어서 제가 상복이 있었던 셈인데, 또 주요 일간신문에서는 문학 칼럼들을 모아서 여러 권의 산문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자에 와서 제 삶의 연륜 모두를 함께 돌아보는 시점에 이르러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니 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글의 수준과 읽는 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감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이 글을 쓸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좀 그렇지 않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으면은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이 없어지고, 더구나 쓰던 글을 원고지하고 늘 이제 그런 때는 타이핑을 안 하고 원고지로 씁니다. 그럴 때 그게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을 없애줘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돼서 조금 더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글쓰기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그저 그런 글밖에 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내게 감동이 없는 걸, 이거 다른 사람이 감동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써놓고 이를테면 이 글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고 내 가슴의 밑바닥을 두드리는 그런 글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백 편의 범상한 일반적인 글보다도 한 편이라도 길이 남을 글을 써보자면 이각성이 내 글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던 때에 순수성을 잊지 않도록 새로운 각성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강의 교환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제가 한 10여 분간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학에 대해서 또는 인문학에 대해서 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 글을 쓰는 것, 책을 내는 것, 그리고 요즘 세태에 대해서 제가 신문에 계속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게 질문이 될까? 아니요, 질문이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같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고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